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빠르게 내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 전화 연결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팬인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내년 안녕하세요. 시장 전망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네,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는 매년 경제 전망 도서를 내고 계신데 이번 저서에서는 내년 2025년을 피벗의 시대로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떠한 함의가 있을까요? 네, 피벗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딜사이트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워낙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피벗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금리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었던 그 시대였다면 이제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소위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었던 그 금리, 고금리가 점진적으로 저금리화를 찾아오는 그런 시대, 피벗의 시대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 시대로의 전환, 그런 시대를 뜻하는 그런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점진적 금리 인하 시간으로의 귀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벗의 시대 그 함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내년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간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9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찾아오기 전까지 2020년부터 약 24년까지 한 5년 동안의 경제 충격이 엄청났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 전까지를 좀 생각해 보면 세계 경제가 한 3.7%씩 연평균 성장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와 초인플레이션과 초긴축과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이런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5년 동안 함축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 세계 경제는 그냥 저성장이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도 3.3, 올해도 3.2, 내년도 3.3. 그러니까 작년 경제도 어려웠는데 올해 경제도 어렵고 또 내년 경제도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수도꼭지는 틀었는데 수돗물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실물 경제로 수돗물이 내려가기보다는 자산 시장이나 자본 시장으로만 수돗물이 좀 흘러내려가겠구나. 이런 흐름을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좀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다면 좀 영어 표현이지만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매우 유명한 표현이죠. 여기서 월 스트리트는 소위 자본 시장을 뜻하고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뜻하는데 이 자본 시장과 자산 시장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더 확연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25년 들어서 실물 경제는 사실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자본시장, 자산시장만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점차 나타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화 추세에 좀 접어들어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좀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천 번 말씀드려 왔는데 경제 위기를 가정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다 전액 저축으로 옮겨 놓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하신다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할
어떤 근거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무착륙에 가깝다. 소프트 랜딩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는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 현상이죠. 올해까지는 매우 견조한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이다가 25년 들어서 잠재 성장률 수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라는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약 2.5%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5년 들어서 잠재 성장률 2%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짝 성장률이 둔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미국 경제를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로 의견을 드리고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둔화,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성장 둔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교수님, 연준이 앞으로 3년 동안 2%의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 그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앞으로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속도와 그 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금리 인하가 경제 위기를 상정할 것이냐 아니냐는 정말 다릅니다. 경제 위기를 상정한다면 굉장히 강도 높은 금리 인하를 가정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경제 위기 때 금리 인하했었던 것은 굉장히 강도 높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 안에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종류의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금리 정상화적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이름을 칭한 것이었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 너무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뿐이었고 그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 2%에 이제 근접하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높은 금리는 필요 없겠다. 정상적인 금리를 찾아가자. 그래서 그 정상적인 금리, 이름하여 중립금리죠. 3.5% 혹은 좀 강하게 본다면 3%. 그러니까 미국은 3.0에서 3.5%에 달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현재 판단해 나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은 현재 중립금리를 2.0에서 2.5로 상정하는 것으로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당장이 아니라 26년까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천천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금리 인하가 천천히 움직이는 만큼 주식 시장에도 뭐 굉장히 강한 움직임 또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가져오기보다는 점진적인 속도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진적인 스탠스로 금리 인하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교수님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어떤 길모퉁이에 놓여 있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양책을 내놔도 또 막대한 유동성을 주입해도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이라든가 디플레이션으로 놓이게 되는 현상이라든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현상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그리고 소비 침체라든가 이런 현상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그것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에 또 실망감을 보이는 경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부양책에 걸맞는 무언가 추가적인 그 흐름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최근에 미국 증시만 본다면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죠. 국내 증시는 너무나 소외감 받고 있고요.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현재로서는 미국의 골디락스와 같은 그 시장의 모습은 2025년에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의 부진 현상은 2024년에 좀 두드러졌었고요. 25년에는 미국 시장만큼은 아닐지라도 24년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시중금리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공포감이라든가 또 중국 증시에 좀 연동되는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25년에는 24년보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국내 증시만 왜 이렇게 답보 상태일까 너무 답답했는데 내년엔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고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합니다. 2025년 내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비대칭화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풀어주셨던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를 쓸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뭐 상승하는 흐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적인 가격의 구조가 형성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역시 2025년에도 그 비대칭화가 추가적으로 전개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뭐 지배적인 그 현상의 배경은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는 줄지 않는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 평균 가격은 강보합의 형태로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지만 그건 이제 수도권의 가격을 중심으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수도권 중심으로의 가격 상승이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흐름을 보기가 어렵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대칭화는 지속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교수님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2025년 경제는 실물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험성궂을 겁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실물 경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물 경제의 모습과 자본 자산시장 간의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시장의 모습은 좀 어떨 것인지를 명확히 좀 거리를 두고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획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